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 말 보면 장난이 아니죠.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물음표가 떠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맞아? 이 상황이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엽기적이고, 지난밤에는 이제 트럼프 코인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트럼프가 트럼프 코인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밈 코인이죠. 밈 코인이 상승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트럼프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밈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관세 같은 경우는 또 내려줄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시장이 환호를 했죠. 지난밤에 미국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크게 올랐고, 파월도 경질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건 또 오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무튼 엉망이에요. 진짜 엉망.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정치적인 거거든요. 정치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는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쵸? 이해하는 게 아니야. 지금 상황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정이 될 때까지, 이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저는 앞으로 더욱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큰 어떤 변동성이 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음모론적인 이야기인데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자, 기존에 유대인들이 연준이나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형 금융회사들, JP모건이라든지 그리고 블랙록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유대 자본을 통해서 모든 금융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 이렇게 된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 지역을 금융으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경은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간에 막 전쟁을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전쟁하면 돈 엄청 많이 들잖아요. 서로 손해거든요. 근데 이 돈을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대주게 됩니다.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귀족 출신이 아니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은 좀 약간 혐오의 대상이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대인이다 보니까 귀족 출신이 아니었는데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손을 내밀게 된 거죠. 그 뒤로부터 영국 은행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제 미국 연준까지도 장악을 하게 됐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영향력이 그때 당시 굉장히 상당했던 게 무엇이냐면,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일 전쟁의 일본의 전쟁 비용을 유대인이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이 제국주의를 꿈꾸게 되는 그 과정도 유대인들이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그냥 뭐 이 세상을 장악했다, 뭐 유치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 왜? 금리를 내려줘요. 명분이 있겠죠, 분명히. 명분을 만들어서 금리를 내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대출받고 빚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업하기 위해서 대출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가 되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하죠. 돈을 빌려주니까. 제주꾼들이 또 있잖아요. 돈 빌려주면 또 사업 잘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얘네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항상.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금리를 어떻게 해요? 또 급등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가 돈줄이 막히면서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파산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한다? 유대인들과 연관 있는 JP모건이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여러 자산운용회사들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양털깎기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항에서 물을 뺀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아무튼 이런 시스템을 얘네는 기본적으로 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유대인들 관련된 뭐 음모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트럼프에 대한 얘기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반유대주의는 아니에요. 유대인들하고 친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이런 세력들 있죠. 기존에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 이런 세력들 있죠. 여기에 대항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유대 세력들이 만들어 온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단순히 금융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아는 게 PC 사상이거든요. 이걸 기존에 있는 유대인 세력들이 이 PC 사상을 주입시키기를 원해요.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소수자들을 억압하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소수자라는 건 유대인들이 소수자였거든요,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소수자로서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았던 존재들이에요. 종교적인 배경도 있지만 이들의 하는 행동에 대한 배경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약간 진상이거든요. 그리고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순식간에 부자가 돼요. 머리가 진짜 좋은 거죠. 이 숫자 노름을 굉장히 잘합니다. 순식간에 부자가 돼서 독식하는 구조로 만들어져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강제로 유대인들의 그 재산을 몰수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얘네가 그래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헐리우드도 이제 유대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미국의 영화를 보면 대부분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받는 존재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아마 떠오르는 영화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회적 약자, 억압받는 존재들, 정말 학살만 당했던 그런 비참한 역사를 굉장히 부각해. 물론 그것도 사실인데 역사라는 건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던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또 피해를 주는 나라일 때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포장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동성애죠. 동성애도 많이 얘네가 이 PC 사상을 통해서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 보면 또 디즈니 플러스 영화 보면 무조건 동성애 장면이 나와요. 넷플릭스, 디즈니, 뭐 픽사 다 유대인들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를 좀 이제 바꾸는 거죠. 그 동성애를 강조하는 건 또 별개의 이유가 있긴, 건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동성애 같은 경우는. 자,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를 한번 보면, 이제 트럼프로 다시 집중해 볼게요. 트럼프를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 세력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든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완전한 통제 사회를 원해요. 그래서 중국을 엄청나게 밀어준 거죠. 그리고 중국의 그 시스템을 전 세계에 적용하려고 해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트럼프는 정의의 사도냐? 그것도 아니에요. 트럼프는 신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좀 더 이해한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큰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신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의 행정 정책을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트럼프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성에 대해서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을 엄청나게 강도 높게 무역 제재를 걸고 관세를 올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죠. 실제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 게 트럼프고, 그리고 기후에 대한 문제도 쉽게 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도 트럼프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내연기관, 석유를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쪽에 붙었다가 지금 트럼프 쪽으로 붙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의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후 문제를 근거로 전기차 보급을 굉장히 늘려나갔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기가 막히게 그 전기차 사업에 있어서 앞서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전기차 보급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전기차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배터리 열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 중심 가운데 딱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통제를 원한다고 했죠.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스타링크가 있잖아요. 스타링크는 뭐예요? 전 세계의 인터넷이 되게끔 보급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인터넷이 되면, 보급되면 정보가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뭐가 되겠습니까? 통제가 되겠죠. 감시가 되겠죠. 그 중심 가운데 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트럼프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합리적으로, 문무론이긴 하지만 벌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이 기존에 했던 세력들의 완전 반대편에 서서 모든 걸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금리를 조정한다고. 자, 그럼 금리를 조정하면 금리를 갑자기 내리면 경제가 갑자기 부양이 되겠죠. 그렇죠? 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갑자기 또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기업들이 부도가 나겠죠. 그럼 부도가 한창 날 때, 한창 진행이 될 때 연준이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 내리겠죠. 그럼 그때 가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 세력들이 이미 이러한 부도난 기업들을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술을 거저 갖고 오게 되고 그들의 건물을 거저 빼앗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피해자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IMF 때 어떻게 됐어요? IMF 때 단순히 금융위기였습니까? 아니요. 모든 기술과 나라의 주권들을 빼앗기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많죠. 단순히 가난해졌던 게 아니라,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는 토종 식물이나 이런 것까지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못된 놈들인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항상 못된 놈들이 많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그 반대편에 섰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팬데믹이 언제 터졌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트럼프 임기 때 터졌단 말이죠. 코로나 터져서 트럼프가 재선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대통령 됐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바이든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허공에다 악수하는 거. 뭔가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 팬데믹은 어디서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중국에서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 경제는 금리를 이제 올리는 추세였고,
고용률도 완전 고용률 상태로 만들었고 아무튼 트럼프가 많은 업적을 이룬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팬데믹 한방 때문에 트럼프가 열심히 하던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재선에도 실패하게 됐다는 거죠. 그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묘하죠. 그쵸. 자, 이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전 세계에 이런 감염병이 도는 사건이 트럼프 임기 때 발생한 거고 트럼프가 한창 중국을 때려잡고 있던 그 시점이었고 그리고 재선에 실패했는데 이게 뭐였어요. 이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투표를 가서 못하는 거예요. 우편 투표 이런 걸 했었죠 당시에.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제가 완전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기존에 늘 해왔던 시스템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가 이 선거 방법에 대한 문제를 막 제기하고 부정선거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흐름을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다시 트럼프가 어떻게 했다? 정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원래 고점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시가 좀 움직임이 굉장히 괴랄하죠. 우리가 못 보던 그런 움직임이에요. 사실 나스닥이 12%나 급등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이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봐야 알겠지만 순탄한 흐름으로 가주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을 어쨌든 엄청나게 때리고 있잖아요. 이 사회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신격화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막 중국을 몰아내고 뭐 이런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인 것처럼 신격화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의 남은 임기 동안 아마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동성에 좀 조심을 많이 해야겠죠. 지금도 변동성 장난 아닌데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금융 패권을 어쨌든 기존 세력이 쥐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면 퍼즐이 맞아요. 그렇죠? 새로운 통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들은 완전히 이 달러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통 금값이 오르면 미국이 난리치는 거 아세요? 금값은 달러의 반대거든요. 금값이 오르면 달러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약세를 원치 않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걸 어떻게든 저지합니다. 그래서 금값이 상대적으로 잘 못 올랐던 게 그런 이유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금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렇죠? 달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요. 비트코인은 최근에 오히려 올랐어요. 큰 폭으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증시에 비하면. 이러한 맥락과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즐이 조금 맞춰지죠. 근데 문제는 트럼프 때문일지는 몰라도 앞으로 증시가 굉장히 격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전보다 더 높다는 거, 그것만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대응을 잘해야겠죠. 손절할 때 빨리 손절하고 깊게 파서 내려가는 종목들을 잘 잡으면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